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과제 잘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과제 없이요. 여러분들 그 과제 하느냐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1차시, 2차시, 3차시를 다 그냥 이론으로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계속 매주 과제를 많이 내주면 여러분들이 또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그렇다고 과제 없이 계속 이렇게 방송 그 동영상 수업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지루할 수도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에 관계된 이론 수업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신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고 둘러보고 조사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중간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전개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들어가고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미술사가 이 명화에 그 명화에 관계된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르네상스부터 아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코 로코코 거기까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중간 과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로코까지 해서 아마 수업들이 진행을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것들은 이겁니다. 이제 로코코의 이런 그 퇴폐적인 것들이 이제 안 쓰고 이런 새로운 방식의 이런 화가들의 그런 그 표현들을 가지고서 하는 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고전주의는 이 18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그 로코코 있죠? 바로코 시대, 로코코 시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왕 이 루이 14세 바로코의 죽음 이후에 이런 중앙 집권이 약화되고요. 귀족들의 그렇게 밝고 유쾌한 이런 향락 문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코코가 이제 급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장식적인 이런 그 태폐적이고 이렇게 장식적인 그리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 우아한 그런 곡선과 그런 것들이 많이 급증하게 된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의 귀족들, 엘리트들이 이 로코코는 이 프랑스의 태폐적이고 타락한 문화 혹은 이 지난 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 이것들이 전파가 되지요. 이 전파는 화가나 상인이나 디자이너나 건축가 이런 예술계에서 전파가 되고요. 국제적으로는 이런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의도적으로는 이런 취향 만들기 전파가 돼서 빠른 보급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윤들 그 창출이 되고요. 또 당시 상황에는 이런 그랜드 투어라는 게 또 화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그랜드 투어를 하다가 이 폼페이도 발굴이 되고요. 또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그랜드 투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랜드 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유럽의 귀족 청년층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이런 그 이태리 로마나 나폴리 쪽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문화 답습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대 문화에 대한 것들이 그 가문의 이 귀족 층에서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고전주의의 특징은 이 고전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엄숙함 이런 공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모습,
애국심, 영웅적 모습 등을 강조하고 이 트로이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문해처럼 이런 한정된 공간, 단순한 구도, 건축적인 배경,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애물, 숨어 있는 비극적인 감정 표현. 그래서 화가나 귀족이나 아니면 딜러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런 대중적인 취향이 형성이 돼서 이 그랜드 투어를 가지 못하는 영국 귀족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이런 정부의 통제, 규범과 규칙을 단순히 하는 것을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프랑스에서 절정을 이루고요. 이 신고전주의는 이 루이 16세는 기존의 이런 14세기, 15세기의 이런 학력적인 분위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벗어나고자 프랑스 아카데미를 이런 계몽주의와 애국적 이미지로 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 원장 조셉 마리 비eng이라는 사람이 이 체계적으로 이런 역사와 이런 것들의 화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적인 내용의 그런 역사화를 매년 특정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영국의 산업혁명과 이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로운 사상과 이 왕권의 붕괴 등으로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이런 자신의 개성과 주관을 표현하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해와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18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발전한 미술 사조예요.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문화의 고전적인 예술로부터 영감을 받은 장식, 시각예술, 문학, 연극, 음악, 건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같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이 계몽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서 19세기 초까지 이어졌고요. 후에는 이런 낭만주의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건축에서는 19세기,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까지 양식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 장식적이고 화려한 이 로코코 문화에 반대해서 이 고전주의적인 요소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 이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해와 조각, 건축 전반에서 이런 고전 양식을 부활시켰고요.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본보기로 내용보다는 형식을,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한 이 낭만주의 출현과 함께 19세기 초에 막을 내렸습니다.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질서와 이런 고귀함이 당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개진한 이 이성에 대한 이런 믿음과 도덕적인 가치들에 부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는 이런 건축이라든가 조각, 해와, 공예 각 장르에 걸쳐서 서구 전체를 풍미한 이런 예술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런 그 부활을 목표로 했고요. 다시 이제 그 옛날 양식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조금은 달라요. 이런 그리스의 로마의 그런 그 부활의 목표를 삼았지만 거기에는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했고요. 고고학적 정확성에 강한 관심을 두고 합리주의적인 이 미학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적인 이 모티브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들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모티브들을 많이 쓰고 이런 냉철한 표현의 완성을 특징으로 하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라는 이 용어는 당대에는 통용되지 않은 용어였어요. 이 용어가 처음 쓰이게 된 것이 19세기 말 이 푸생의 그런 회화를 설명하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고전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엄숙함, 공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모습, 애국심, 영웅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트로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기들의 현재 모습을 고대 그리스에 이입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1756년 부터 63년까지 1763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간의 영토 분쟁으로 벌어진 7년 전쟁과 이 1754년에서 그 1763년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를 두고 벌인 전쟁에서 영국이 모두 승리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해와의 특징은 연극 문해처럼 한정된 공간, 단순한 구도, 건축적인 배경이 많고요. 등장인물은 적고 숨어있는 그런 비극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학활동이 이런 정부의 통제 안에 가둬지고 이런 규범과 규칙, 이런 단순화를 특징으로 했다는 게 이 신고전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화나 죄송합니다. 이런 회화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강구에서 이런 엄격한 이런 고전 양식을 부활시켰던 신고전주의는 장식적인 이런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서 이 말부터 19세기 초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이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를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예술 양식이고 고대의 그런 역사나 신화에서 나온 진지하고 서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지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런 사회가 가볍고 경박하고 쾌락 추구를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애국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를 더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예술은 형식의 그런 정연한 통일과 조화, 표현의 명확성,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특히 미술에서는 엄격하고 균형 잡힌 그런 구도와 명확한 윤곽, 입체적인 형태의 완성들이 우선시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에 대한 관심은 18세기 중반 이 폼페이와 헤라클레니움, 파리에툼 등의 고대 건축 발굴과 동방 여행에 의한 이 그리스 문화의 재발견 등이 계기가 되었고요. 프랑스 혁명 전후의 이 고대에 대한 동경이 사회 전반을 풍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은 이런 그리스와 로마의 교훈적인 이런 역사나 신화를 채택했고요.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고전 양식과 마찬가지로 겹겹이 단계에 있어야만 했고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간격에도 질서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색채보다는 이런 구성, 선을 중시했고요. 이 묘사력과 대생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의 이런 처리가 중요하게 여겨져서 부자극이 없고 이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그 매끈매끈한 이런 표면 처리, 이것들이 또 신고전주의 양식의 한 특색을 이룹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나 이런 그 그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그 미술운동은 이 18, 19세기 미술운동에 있어서 이런 낭만주의와 함께 유럽 미술의 한 축을 형성했던 주요한 미술운동이옵니다. 그리고 신고전주의의 배경에는 우선 그런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신고전주의라는 이 그러한 트리스모라는 이 상류사의 교육, 여가,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18세기 상류층의 자제들은 그런 이탈리아의 고전 문화를 보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례 속에서 형성된 이런 여행지라든가 논이라든가 각종 그런 문서들을 총칭해서 그랜드 투어의 경향으로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상류층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랜드 투어가 보통은 한 6개월 이상,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대 그리스 신화의 그런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여러 각종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투어를 하면서도 또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도 되고요. 그래서 그랜드 투어는 단순히 여행이라는 뜻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통상 그 당대 유럽인들이 이 그랜드 투어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그런 사교적인 모임과 강좌,
후일 그런 신고전주의 미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투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 도로의 발달, 고전 고대의 유물들이 발굴된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서는요, 주요한 그런 유적 발굴이 행해지게 됐는데, 헤라클라네움 발굴이나 이런 폼페이 발굴이 같은 것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발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런 그 그랜드 투어를 하면서는요, 이제 길이 이제 조금 이제 새기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여행을 하면서 이런 그 문화재, 이런 그 유적 발굴이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주요한 이런 유적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폼페이 발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전 고대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발굴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출판물들도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빌켈만이 그리스 예술 모방론에서부터 그랜드 투어를 위해서 작성한 이런 소규모의 유적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그 목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책들이 막 이제 분류별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랜드 투어가 단순히 그런 고전 고대의 유물만을 선호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들은 이러한 유적지들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모아놓은 미술관들을 방문하는 것은 잊지 않았고요. 또한 이런 피렌체와 같은 도시는 여행자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여행자들이 받아들였던 이런 고전, 고대 예술, 그런 문화의 성격이 그 이전 시기였던 르네상스인들이 받아들였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자들은 이전에 이 고전주의자들과 다르게 터키와 중공,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앵그르의 그 오달리스크와 같은 작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앵그르를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다른 신고전자들은 이런 고전, 고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르네상스 당시 가졌던 이런 고전, 고대에 대한 관점에서 몇 가지 의미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그 후기에 들어서 시작되는 그리스의 복고 경향은 앞서 보았던 이런 앵그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르네상스의 고전 양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그런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신고전주의 시기적인 구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양식적인 경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이런 초기의 로마 복고 경향과 후기의 그리스 복고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경향은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두 양식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다가 그리스 그 복고 양식의 후반기에 들어서는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단순한 경향일 뿐 그리스 복고가 강했던 시기에도 이 로마 복고의 경향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는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통적인 시기 구분인데요. 이 역시도 이 프랑스 혁명을 주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양식적인 구분과 이 궤도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중반과 후반을 형성기로 나누고 그 이후의 시기를 성식기로 나누는 것이 이 신고전주의의 시대적인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고전주의는 이 17세기 프랑스의 미술사조인 고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소묘와 터치에 있어서 작가 본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빛의 표현에 있어서 차가운 조명과 같은 흰색 계열의 빛을 사용했다는 점, 주제에 있어서도 풍경화가 지향되거나 부수적인 요소로 물러나고 인물화, 건물을 그린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건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묘사된 인물이나 건물은 많은 경우 이런 영웅의 죽음과 헌신과 같은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로 그렸고요. 신화에 대한 그림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려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크루이 다비드. 다비드에 대해서 이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한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다비드를 하겠습니다. 자크루이 다비드는 신고전주의 양식에 속하는 유력한 프랑스 화가고 이 시대의 탁월한 화가입니다. 또 이 1780년대 역사화에서 그의 지적인 특징은 로코코의 그런 경박함에서 고전적인 엄숙함과 엄정함으로 이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네치아적인 이런 색채 사용으로 유명한 이 앙피르 양식, 이런 것들이 발전시켰습니다. 앙피르 양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프랑스어로 스타일 엠피어인데, 이 건축이나 장식 예술, 이런 시각 예술 분야에서 19세기 전반에 일어난 디자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2차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비드는 많은 학생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는 19세기 프랑스 예술에서 특히 그 아카데미적인 이 파리 살롱 회화에서 그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앵그르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화가로 유명을 하지만 이 고대 그리스나 이 르네상스의 복고를 외치며 미술사에 여러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저버린 예술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다비드는 1780년대에 왕실의 부패를 비판하는 계몽주의적 화가로서 큰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국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하나 혁명을 선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제정 등을 소재로 한 많은 이런 고전적인 양식의 역사를 그려서 고전주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이 18세기 말의 프랑스 화가 이 다비드가 몰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이라는 것은 권력지향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루이 16세의 총애를 받던 왕실 화가였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자 이런 혁명 당원이 되어서 왕을 단두대로 보냈고 이후 나폴레옹에게 충성하다가 그가 실각한 뒤에는 외국 벨기에로 망명하여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격변의 시기에 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다비드의 작품은 시대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다비드의 특징은 작품의 주제가 과거의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당대의 그런 시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등 선택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이나 이런 인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방식이 이런 색감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되고 윤곽선이 단정해지고 따라서 형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표 화가는 다비드와 앵그르가 있는데요. 다비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나폴레옹의 말타는 초상을 그린 화가, 이게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대관식이 마치 사진 같은 느낌, 배경도 정확히 그려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는 미술이란 이런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이고 미술 작품의 목적은 눈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현실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인상을 마음속에 새겨둔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자선품을 받아들이는 벨리사리우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벨리사리우스는 이 비잔틴 제국의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비이성적인 황제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거지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님 상태에서 하는 이 장면을 이 다비드는 그렸어요. 이거는 그 호라티우스의 맹세예요. 자크 루이 다비드의 해아 작품으로 이 로마식 이 경례의 모습을 그려져 이 경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 1784년에 완성되었고요. 이 신고전주의 해화의 모범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공화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며 경례하는 이 로마 신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다비드의 작품인 이 작품은 애국적인 내용이 담아있고 혁명을 선동하죠. 그래서 급진적인 이 자코벤카 예, 가담해서 미술가 정치가로 큰 권력을 누립니다. 이거는 그 브루투스 아들의 시체가 돌아오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 전야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사에 등장하는 이 브루투스는 기원전 508년 왕정을 폐하고 공화제를 설립한 정치인으로 한 500년 후에 시저를 암살한 이 브루투스의 조상뻘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들이 왕정 복고를 꾀하는 반역에 가담했음을 알고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비드는 아들들의 시체가 브루투스의 집에서 운구되는 극적인 순간을 그렸고요. 그림 왼쪽 이 로마를 상징하는 여신상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 브루투스는 결연한 표정으로 사형 집행령을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죠. 그러나 포개 놓은 두 발은 그가 지금 얼마나 힘겹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이 슬픔에 몸부림치는 이 브루투스의 아내, 즉 죽은 아들의 어머니와 딸들이 있는 거죠. 브루투스와 연인들의 사이 그림의 한가운데 차지한 것은 텅 빈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예요. 나라를 위한 희생이 이 가정에는 비극이 됐음을 상징하죠. 이 작품은 이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공화정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다비드의 작품에 이 브루투스 아들의 시체가 돌아오답니다. 제목이. 이거는 마라의 죽음입니다. 다비드가 이 프랑스 혁명기에 이 자코뱅이라는 거는 이 급진적인 혁명 정당이에요. 거기에 입당한 것은 일괄적인 태도로 보이죠. 물론 자코뱅이 권력을 독점하고 공포 정치를 시행하였던 것이 이 계몽주의의 예술가로 지지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그는 군주제적인 이 신념에 대한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자코뱅의 이런 공포 정치를 이끌다가 원한을 사게 되어서 암살당한 이 마라의 죽음을 기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비드가 이 자코뱅을 지지했던 화가인 만큼 마라는 지성인으로서 표현되었고요. 그의 몸은 이상적으로 미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에요. 충격적인 것은 이 다비드의 이후 행적입니다. 나폴레옹이 집권한 뒤 이 자코뱅의 당원들은 대부분 사형을 당하거나 구금되었는데요.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궁정화가로서 탄탄대로 밟아 나간 것이죠. 다비드의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아까워하는 선전 매체들의 예술의 힘을 잘 알고 있었던 나폴레옹이 다비드를 사면해주고 후원하였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럽 역사상 가장 파격했던 정치를
혁명 정치를 참여하던 다비드가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숙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을 미화하는 궁정화가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에요. 1785년 살롱전에서 인기를 한 번에 받은 후부터 다비드에게 작품을 의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은 이 작품은 부자 샤를 미셸 투르다인이 의뢰한 것입니다. 투르다인은 동생 샤를 루이와 함께 파리에 있는 자신들의 화려한 타운하우스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곤 했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투르다인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습니다. 다비드도 이 모임에 종종 참석했으며 이곳에서 진보적 사고를 가진 시인 앙드레 마리 드체니에를 만납니다. 이 그림은 기원전 399년 신성불경 제와 아테네 청년들을 선동한 죄로 기소되어서 사형에 처해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들과 철학적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소크라테스는 계몽주의자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위인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다비드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체니의 소크라테스의 제스처가 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다비드는 이 소크라의 죽음을 사롱전에 1781년 사롱전에 출품했는데 페이롱 역시 동일한 주제의 그림을 출품하여 사람들의 눈에는 두 사람의 경쟁이라는 듯 보여줬습니다. 페이롱은 루이 16세의 일에 그린 거고 페이롱이 소크라테스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다비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동일한 주제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비드의 작품은 페이롱의 것에 비해 더욱더 강렬한 느낌을 주고 명료하고 극적이었고요. 대중과 평론가 모두 입을 모아 다비드의 작품이 페이롱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로써 페이롱은 회화에 있어서 더 이상 다비드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요. 다비드 홀로 파리 하단의 독보적인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살롱존을 관전한 영국 언론인 이 보이델은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뛰어난 걸작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이델은 열흘 동안이나 이 작품을 감상한 결과 고대 그리스 전성기였던 페리클라스 시대의 소크라테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작품으로 샅샅이 살펴봐도 결함이라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 토마스 제퍼슨 역시 살롱전을 관전한 다비드의 그런 소크라테스가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소묘와 선이 더욱더 뚜렷이 표현되고 있고요. 장군의 방패 모양도 선에 의해 자세하게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방패뿐만 아니라 이 투구에 달려있는 이런 털, 그리스의 뒤쪽의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창의 묘사나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죠. 그리스 로마 역사의 신화를 주제로 다루고 이 신고전주의의 특징답게 작품의 배경은 고대 로마의 건국 역사를 얽힌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성을 드러내본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스케치를 그렸고요. 그림은 전반적으로 이런 붓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아 매끈해 보이게 합니다. 불규칙한 곡선 대신 직선과 비례를 중시했고요. 대조를 이루며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물들의 구조를 통해서 비례를 중시했습니다. 인물들은 이 누드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비드는 이런 루드 조각성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비례의 완벽성을 추구하여 그린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루투스의 맹세예요. 지금 다비드는 이 1781년부터 이 이야기를 주제로 드로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호라티우스의 형제가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돌아와서
카밀라를 살해하는 장면 그렸지만 1782년 2월 공식으로 제출한 드로잉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변호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바꿔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드로잉대로 그리지 않기로 했는데 변호하는 장면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서 시각적으로 두드러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상상한 아버지를 극적으로 구성했고요.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조국을 위해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는 이런 구국의 정신과 이런 용사 그것들을 했죠. 1784년 4월 다비드의 둘째 아들 웨센이 태어났고요. 그 애는 다비드의 제자 제르맹두르아가 로마 대상을 수상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이 영예로운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다비드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고요. 다른 대가들 문화의 화가 지망생들이 다비드의 문화에 몰려와 제자의 수가 4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비드 학파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그해 9월 두루아가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다비드가 동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가 가는 것이 제자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두루아를 가르치는 가운데 자신도 배우는 게 있다고 한 그의 말에는 두루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여러분들 좀 지루했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